네, 그러면은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스카이프 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발표하게 될 테마는, 그, 아이케올로지컬한 리컨스트럭션에서 하나의 예가 되는 카스텔로 디 리볼리 바이 투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툴린은 이제 우리가 아는 토리노라는 도시이고요. 그 토리노라는 도시 옆에 있는 리볼리에 있는 성이 이제 카스텔로 디 리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 건축가는 안드레아 브루노고 보건 기간은 아래 나와 있는 대로 입니다. 일단 시티 그 사이트 플란, 락업 플란을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두 가지 컨텍스트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약간 그 오래된 어, 하나의 옛날 사진이 있는데 이게 그 컨텍스트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앞에 쭉 이어져 있는 이 길이 이 그 토리노와 이어진 길이고요. 이 뒤에 이 약간 능선 같은 언덕 같은 게 이제 그 이 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도시 안에서 가장 어 어느 정도 이제 높은 부분에 위치하게 된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컨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서 네,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조감도로서 이제 사면에서 한번 봤는데, 네, 이거를 우선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위치로 이 건물이, 어떤 형태로 이 건물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요를 보시면 9에서 10세기에 이제 이 본관 부분이 건축이 되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역사적으로 언급이 된 건 1159년이라고 제가 봤고, 그래서 이제 현재 모습으로 개축이 된 거는 17, 18세기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건축가로는 카스텔라몬테가 이제 성을 개축하고 마니카룽가라는 이 길쭉한 부분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당시에 일종의 전시 공간, 그 사물롱 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고 1644년에서 70년에 이제 건설이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상당히 이 전체적인 복원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필리프 유바라라는 건축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는 전체적인 성 개축을 담당하였으나 이제 1734년에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네, 중단의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다시 이제 앞으로 역사적인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건축가는 저희가 봤던 안드레아 브루노. 아직 살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주는 피몬트 혹은 핏몬트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영문식 표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리볼리와 토리노가 속한 주입니다. 복원 기간은 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가 이제 약 10년의 차이를 두고 그 복원이 되게 되고요. 대지 면적은 약 2,300제곱미터가 성이고 4,000제곱미터가 이 마니카룽가라는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마니카룽가라는 이 어원이 이제 이탈리아어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약간 마니카가 일종의 소매, 그리고 룽가가 약간 일종의 길다. 그러니까 그래서 긴 소매라는 명칭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의미를 1대1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네, 뭐 약간 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유적으로 마니카라는 게 쓰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역사와 건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159년경에 첫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아이고, 네,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마니카론가라는 부분이 없었고, 이제 이 기본 성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그 하우스 그러니까 사보이가의 그 레지던스로서 처음에 개축이 되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카를로 이마누엘의 1세에 의해서
당시의 건축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를로 카스텔라몬테가 전체적으로 개축하였고 말씀드린 대로 마니카론가가 건설되었고 그게 이제 1644년에서 70년까지니까 이 지도도 약 17세기 이후에 그려진 지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토리오 아마데오 2세가 새로운 이제 뭐 국왕이 됐지만 아무튼 이게 사보이의 왕가 아직도 사보이의 왕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권에 대한 그 상징성이 필요했고 그때 이제 필리포 유바라스라는 그 건축가가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카스텔로 리볼리, 네, 여러분이 아마 이제 책에서 보시는 사진은 이 사진일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건축 어떻게 보면 확장의 그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층 양식이 당시 보통이었다고, 3층 바로크 양식이 보통이었다고 하는데 좀 더 높은 4층 바로크 양식이 중간에 오게 되고요. 지금 이 부분, 이 전체 조감도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기 아래에서 이제,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라본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둥근 부분이 이제 제가 보기엔 지금 위쪽에 둥근 부분하고 매치가 돼서 네. 지금 보시면 이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건설이 중단이 됐습니다. 왜 중단됐는지가 나오지 않아서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기존에 있던 이 성의 건물을 대칭을 시켜서 거의 똑같은 형태의 그 건물을 그 서쪽 편에 대칭된 건물을 짓는 건데요. 이제 동쪽 이제 여기서는 콜스테 로지스라는 명칭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 건물이 아이고, 포인터가 자꾸 없어지네. 이 건물이 이제 그 일종의 2배로 확장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 그 와중에 지금 지어진 부분은 여기 중간에 이제 이어지는 이 아트리움 부분이고 이 건설이 중단이 되면서 이 마니카룬가라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건축사로는 이제 그 필리포 유바라스의 그 계획을 카를로 란돈이라는 건축가가 18세기 말에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건설이 중단되고 2차 세계대전 때 건물이 또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왼쪽에 보시는 게 유바라스의 그 간단한 스케치 겸 계획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거를 좀 더 이제 현실화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린 일종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작품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 가운데 새로 생기게 될 홀의 모습인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거를 다시 이제 구체화시킨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웅장하고 네, 좀 확실히 새로운 왕권에 대한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많이 사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리고 보건 건축가에 대해서 그럼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안드레아 브루노는 1931년 출생으로 토리노 출신의 건축가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제 지역 출신 건축가고 이 작업이 첫 보건 작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적인 그냥 원상 복원을 이제 제안을 해서 그게 1961년에 이제 첫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이후에 뭐 재원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1978년에야 이제 피몬트 주의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확장시킨 개념으로 이제 복원이 제대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마의 주제인 고고학적 복원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이제 간단한 개요를 보시면 공간 프로그램으로는 전시실, 극장, 복원 작업장, 회의장, 그리고 미술작품 중개소, 도서관, 뮤지엄샵, 카페테리아. 네. 갑자기 차가 지나가서. 네. 전시 이렇게 공간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트리움의 남쪽은 유바라스의 설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기 아래 도면을 하나 첨부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 그 확장의 개념이 지금 이 중간에 이 이곳이 일종의 큰 아트리움이 되고, 이 서쪽 편,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대략 이쪽이 북쪽이라면 이 서쪽 편에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저희는 테레나라고 해서 약간 지상층 홀이라는 표현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바닥의 패턴으로 지금 여기 지금 바닥의 패턴에 지금 뭐 기둥의 위치 혹은 이 벽의 위치 같은 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일종의 이게 이제 복원 작업에서 그 브루노가 이런 유바라스의 설계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하고자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안드레아 브루노가 이 복원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개입을 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개입을 한 것이지만 이제 기본 유바라스의 설계를 보여주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편으로는 2층으로 연결된 끊어진 계단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성으로의 입구고, 이쪽이 이제 그 마니카룽가라는 이 옆에 건물의 입구인데,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기존에 이제 설계에서 이 건물, 이 중앙 건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실이 그 이제 북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난 계단실이 어떻게 보면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쪽 그 위로 올라가는 그 계단실이 끊겨 있는데, 이게 일종의 어, 좀 더 좀 초현실주의적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단이 뭔가 가는 방향이 끊겨 있다는 게 일종의 초현실주의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계단실과 복도열이 이쪽으로 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풍화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 지금 앞에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동판 등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보존에 가깝게 처리된 것이죠. 그래서 북쪽 편은 좀 더 보존에 초점이 맞춰진 복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르지오 폴라노라는 사람이 존재의 디자인, 약간 디자이닝 더 익시스턴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존재 자체를 일종의 전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성의 서쪽 입면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이게 파사드라고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그러니까 내부 입면이죠. 사실은 이게 내부 입면인데 이걸 지금 외부 입면으로 놔두다 보니까 그 상당히 이 전체적인 그 성의 외관에서 어, 되게 처리되지 않은 일종의, 네, 미완성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인데요. 네, 거의 이제 보존의 형태에 가깝게 했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게 이 조그마한 발코니입니다. 이 조그마한 발코니가 여기 달려 있는데, 4층, 아마 4층일 거예요. 네, 한국식 4층에 이제 달려 있는데, 이 발코니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개입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의미를 하고, 이거는 뭐 아까 그 베니스 선장에서 본다면 이 현대적인 것이 어떻게 그 개입이 될 수 있는가, 혹은 이제 그게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가에 있어서는 되게 명확한 하나의 예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원이 단순히 그냥 보존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다른 기능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본다면 현대적 개입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종의 하나의 과거로의 전망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살라테레나라는 이 지상층의 그 브루노가 의도했던 평면도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편에 마니카룬가 이 전시 건물,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아 브루노의 직접적인 표현에 따르면 외부적으로는 이 공사가 내일이라도 시작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유바라가 시작한 어떤 것들도 완성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지 않았다. 모든 건설 과정에 속한 것들은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의미로 진정성을 가진다. 방문객들은 유바라가 어떻게 설계하고 건설하였는지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목적은 당시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 전체적인 그 계획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 번에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그런 브루노의 강력한 목적성 그런 게 이 발코니에 좀 집약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외부 건축 중에 마니카룬가의 복원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왼쪽 오른편에 보이시는 게 기존의 이제 복원 전의 상태인데 거의 완전히 다른 건물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 펜이 안 나오네.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아치형 그 설계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조적으로 이 앞에 아치 모양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벽을 완전히 허물어내고 이걸 이제 새로운 형태의 아치로서 이제 복원을 해 놓았고요. 그래서 이제 창으로 이제 인면이 아예 개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거의 완전 새로운 인면을 띄게 됩니다. 그 서쪽이 이게 어떻게 보면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는 인면이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단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뚫려 있는 창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어, 이게 특히 밤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밤에 봤을 때 이 전체적인 내부의 구조가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내부의 구조가 다 보인다는 거는 이게 일종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만든 것이고 이제 그거를 장식적으로 보여준다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상당히 인상적인 거는 여기 보이시는 새로운 비상구입니다. 여기 옆에 이제 총 3개의 비상구가 달려 있게 되는데 뒤쪽으로도 2개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새로 지어진 것이고요. 이 비상구 겸 이제 수직 이동 동선이 필요해서 지어졌지만 이제 여기에 하나의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니카론가와 이 카스텔로는 그러니까 이 성은 축이 거의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어색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2개의 축을 연결하는 이제 하나의 장치가 이게 이제 성에서 나온 축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그맣게 보이시는데 이게 성에서 나온 축하고 이제 일치가 되고 그게 마니카룬가의 수직 이동 동선으로 쓰임으로써 이 두 건물이 연결이 되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현대적 개입 그리고 현대적인 그 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2의 축을 어떻게 연결할까에 대한 그 건축가의 고민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계단실 역시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완전히 돌출되어 있고 빠져 있죠. 그래서 고고학적 복원 아까 보신 베니스 선장 이념에 따르면 이제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기존의 그 건축물의 구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가역적인 그런 역할
가역적인 그런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철거해도 기존의 건물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분리되게, 그래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 공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실 건데, 제가 찾은 두 개의 평면은 성에 관한 평면밖에 없고, 그 마니카론가에 대한 평면은 아쉽게도 찾지 못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면, 이쪽이 이제 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끊어진 계단은 지금 이쪽에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계단은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지만 이제 이 계단이 가지는 그런 상징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그 유바라스의, 그러니까 네, 거의 300년 전의 설계를 거의 그대로 남겨놓은 그런 상태이고, 아마 제가 인지하기로는 이쪽이 이제 새로운 입구 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부 공간에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새로운 수직 이동 동선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그 복원 작업에서 많이 좀 더 상징적인 면을 가지는 게 이 지금 4층 평면의 이 부분입니다. 저도 이 평면을 보고 이게 이 4층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되게 궁금해서 계속 찾게 됐는데요.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이제 1900년대 전쟁 이후의 사진들인 경우가 많고, 거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는데, 이제 거의 그거를 이제 보존에 가깝게 복원을 대부분 실시하였고요. 개입을 최소화하였다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개입을 최소화하였는데, 어, 이제 벽화나 석고 세공품들, 그러니까 뭐 게짐스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장식들, 그런 것들이 빈 부분은 단색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극명한 예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이 부분, 이 벽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개선, 어떻게 복원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건 상당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저희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디가 이제 새로운 복원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획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내부의 노화나 붕괴를 일종의 도큐멘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찾은 그 예시로는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얗게 이제 회벽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건물의 형태, 어, 뭐 기존의 플랜과 가까운 부분, 예를 들어 이런 수직 이동 동선, 계단실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플랜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도큐멘트가 뭐 그려져 있었거나 혹은 계획된 도면을 찾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걸 최대한 건물 내부에서 드러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보시면요. 네, 펜이 되지 않네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수직 동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에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이 부분입니다. 이 도면에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는데, 이 부분은 원래 수직 동선으로 계획이 됐었던 곳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유발라스의 설계인지 혹은 그 뒤에 이제 새로 그 유바스의 건축을 복원하던 또 한 명의 건축가의 작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완전 큰 샤프트로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드레아 브루노가 그 새로운 수직 이동 동선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교체된 지붕 뼈대 및 석가래 두 개의 철제 케이블만 매달아 설치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되게 이제 매우
최소화된 그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두 개의 케이블은 보시는 대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케이블이 위쪽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델에서 아주 잘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철제 그 석가래가 달려 있고 두 개의 케이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새로 복원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선 개입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브루노 어, 건축가 브루노가 자신이 가진, 그러니까 현대적인 개입의 언어를 명확하게 한편으로는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그 건축 구조나 그런 것들 거의 건드리지 않고 매우 최소화된 선택을 해서 언제든 철거가 가능하게, 예, 굳이 말하자면 이제 가역적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개입이 현대적인 개입이고, 그리고 기존의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이 부분은 4층인데요. 그래서 지금 왼쪽 지금 흑백 처리된 사진들이 다 예전 사진들입니다. 이 부분이 이 건축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지금 보시는 이 현대 복원된 사진을 보면 일종의 약간 고고학적 발굴 현장 같이 이 위를 지나는 아주 좁은 통로만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방으로 쓸 수 있는 방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한 건축가가, 이 브루노가 이 건물을 복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 이 아래층에 벽돌로 된 아치형 천장을 수리하고 나서 위층의 구조물을 보이게 그냥 놔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했겠지만, 이제 이 아래층을 수리하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이 구조물이 보이게 놔둔 거고, 그거를 이제 브루노는 일종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하나의 고고학적 복원 작업, 혹은 자신이 원하는 그 복원 작업에서 상징적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징적인 거는 기존의 목 구조가 이제 남아 있었던 목 구조를 일종의 기억의 상처로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명확하게 아주 붉은색으로 처리해서 이제 전쟁의 상처로 이제 좀 더 다이렉트한 그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내부 공간에 대한 간단한 총평은 개입의 결과 단순한 기능의 복원, 수행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박물관 스테이징 컨셉을 추구했다고 하는데, 네. 뭐 현대적인 구조의 개입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보여주되 그 개입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하였고, 근데 이제 그게 기능적으로 전시 공간으로 쓰인다는 것을 어, 고려했을 때 이 개입이, 그러니까 이 보건 건축가의 개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적이라는, 네, 생각을 이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현대미술과 동시대미술, 사이츠 게누시스 콘스트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건물의 역사를 깨는 박물관. 네,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기존의 이제 역사적인 건축물의 그런 보존이 이루어진 뒤에 이제 계속적으로 현대 미술과 그러니까 동시대 미술과 현대 미술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미술은 약간 1900년대 미술이고, 동시대 미술은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같은 세대의 미술인데, 그런 미술 작품들이 꾸준히 이제 설치가 되면서 그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대비가 돼서 이 두 개가 건물의 역사적인 부분도 보존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어, 일종의 그것에 대한 도전 혹은 깨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건물에 대한 총평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고학적 건축 복원에 대한
그 저자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그의 컨셉을 통해 모든 역사적 흔적들, 층들을 선호 없이 같은 비중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역사적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이견이 갈릴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특정 선호 없이 같은 비중으로 보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모든 흔적들은 역사적인 증거로서 같은 비중을 가진다. 이 중 브루노가 추가한 건축 요소는 명확한 현대성이다. 네, 이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같은 비중으로서,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같은 비중으로서 이제 남겨놓고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새로운 복원 작업에 들어간 요소들의 개입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두 가지 방향성을 명확하게 견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보여준다, 현대적인 것은 개입되되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가역성의 원리라는 게 이 아래에 나오는데, 벤자민 모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베니스 현장의 건축 원리 중에 그 브루노에게 방법적 배경이 된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진정성의 원리, 동시대 개입의 원리, 그리고 가역성의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진정성이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사용했던 재료, 형태, 색의 보전,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동시대 개입의 원리. 그래서 동시대라는 거는 이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시대 이제 어떤 요소들이 개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형식적인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역성의 원리가 제가 상당히 이제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인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해체 혹은 분리를 했을 때 그게 이전의 그 복원 전의 뭐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일종의 백업 장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복원 작업에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이 돼서 상당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브루노가 원하던 것은 자신의 건축 언어를 건축물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층들과 노화의 단편적인 흔적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고고학적 발굴 현장에 가면 그걸 이제 드러내놓고 그걸 그냥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이제 지금 브루노가 이 건축 복원 작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제가 그 베니스 헌장하고 이제 잠깐 비교를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그래서 일단 기념물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나타내는 게 이 복원의 목적이고, 본래 재료와 원래 기록에 대한 존중, 이거는 진정성에 관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네, 네. 잠시 같이 비교를 하자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진정성의 원리와 이 구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시대적 요소가 존중되어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지금 형식적인 경계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 이 동시대의 개입의 원리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양식의 통일이 복원의 목표가 아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네, 소실된 부분의 교체는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교체된 부분은 원래의 것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 네, 이것도 이제 이 두 가지 2번, 3번과 그 문맥이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고학적 복원을 일종의 낭만주의적 폐허의 장면으로서의 미적인 전통으로 볼 수 있는가?
네, 이런 질문을 저자가 던지게 되고, 네, 이거는 이제 낭만주의라는 건 로만틱 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역사적인 중요성보다는 상징성과 회화적 의미가 더 중요한 것들이라서 여기서 이제 언급하기로는 메멘토 모리가 이제 인공적인 폐허로서 영국식 정원의 일부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메멘토 모리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죽음을 어, 죽음에 대한 직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약간 이런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죽음은 일종의 여기서는 폐허라고 생각이 되고, 이 폐허를 어떻게 보면 그냥 직시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상태 자체를 어, 이후에 인공적인 작업 없이 그냥 직시할 수 있도록 했던 당시의 그런 낭만주의적 폐허의 미적 전통 뭐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식 정원에 그런 게 일부 사용이 되었고, 지금 이 배경이 아주 흐릿하게 보이지만, 네, 이런 뭐 일종의 회화적인 회화로서 이런 폐허에 대한 것들이 표현이 되어 이런 폐허 죄송합니다. 이런 폐허에 대한 그런 미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인식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대의 역사 기념물 보호주의자들은 역사적 재건에 부정적이고 파괴된 상태로의 건물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일종의 건축가이자 그 역사 기념물 보호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하슬러 우타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기존의 시각적 습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자신이 보던 것들 그리고 19세기의 건축가들의 선호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슬러가 말하기를 20세기 건축 유산에 관한 이론은 폐허의 보존이라는 만들어진 이상, 그리고 미완성의 미학,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네, 이거는 네, 폐허의 보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네, 만들어진 이상의 하나이고, 그리고 미완성의 미학, 어, 저는 이제 미완성으로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프라그멘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편 혹은 미완성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방금 이 전체적인 브루노의 건축 작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완성된 거를 그 상태로서, 그러니까 존재의 미학으로서 그냥 남겨두는 그런 상황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슬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필수적인 복구 조치와 폐허의 보존 사이의 경계가 너무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규정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상적인 문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의 결론을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고고학적 복원은 단순한 폐허의 보존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냥 동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학적인 전제에서 고고학적 복원이란 시간에 기반한 해법을 요구한다. 제가 이제 또 재밌게 읽었던 표현은 비동시적인 시간들의 층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를 동시성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상당히 재미있었는데, 비동시적인 것들은 당연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식과 다양한 그 중간의 개입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것이었고, 그런 비동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 건물에 녹아 있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당대 복원하는 건축가는 그걸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어, 전체적인 묶음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시대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화, 뭐 이런 표현으로 어,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작가가 이야기한 것 중에 여기 메타에어셀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제가 저희 건축 렉시콘에다가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걸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또 이것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기로는 초역사적 서술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네, 뭐 이거는 이제 저자가 표현한 부분인데 상당히 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찾는 거를 좋아하시니까 네,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원은 새로 생성된 단편적 미완성적인 상황을 예술적이고 지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사치스러운 작업 혹은 여기 이제 본문 표현으로는 아웃밴디시한 작업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소모적인 작업이겠죠. 근데 이제 고고학적 복원은 역사적 건물의 요소의 보존뿐 아니라 하나의 의무를 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앞서 나왔던 표현들을 이제 다시 비도홀롱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거기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복잡하게 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좋았어요. 그거는 켜주실래요? 그 뭐지? 그거 말고. 네. 네네. 음. 이렇게 기분이 날 것 같아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사진들이 좀 작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찾게 돼서, 왜냐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사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사진들이 많이 사용이 됐고,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네. 이 부분이 이제 그 마니카룬가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인데, 여기 지금 여기 아래 오른쪽에 제가 잠깐 저 사진이 제가 제대로 찾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유리문이에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네, 여기 아래 보이는 게 유리문인데, 이게 마니카룬가로 들어가는 이 입구입니다. 그래서 동선은 북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메인 입구, 접근 동선이 있고, 이렇게 북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형태로 이렇게 네, 그 이동 동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의 이 계단은 메인 주 입구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 앞부분에 또 이제 이 뒤쪽으로 해서 약간 낮은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약간 무슨 연회장 같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카페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이 복원 작업하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아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대로 새로 설치된 세 개의 그 수직 동선이자 그 노트하우스가 뭐라고 비상구. 네.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 있는데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네. 기능적으로 보완을 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를 한 건가요? 네, 이거는 필수적인 요소여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필수적인 것의 그런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성과 마니카룬가 두 개의 이제 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게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거 그 뭐지? 바닥 패턴이 지금 있는 게 방금 있잖아요. 여기 어디냐? 네, 살라 여기. 테레나 여기서 보면은 원래는 건물이 완전히 대칭적인 형태인데, 그러면은 이 건물은 한 번도 대칭적인 형태였던 적이 없나요? 그냥 아니면 네, 이 건물은 대칭이 되기 전에
그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원래 있던 부분. 지금도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 여기 지금 옅은 붉은색은 이제 거의 한층, 1층까지만 지어진 부분이고,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은 원래 있던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있던 건물을 동쪽 날개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인데, 동쪽인데 이 동쪽 날개로 사용을 하고 서쪽에 이제 하나의 날개를 더 설치하려고 했던 거죠. 거의 똑같은 건물을 이제 대칭으로 지으려고 했던 거고, 그 와중에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 부분 살라테레나가 제가 추측하기로는 4층 높이 네, 지금 이 설계에 나오는 이 엄청 큰 홀 있잖아요. 이 큰 홀이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지금 여기 나온 장식 같은 게 이런 동그란 장식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 이런 느낌으로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구상 단계에서는 약간 이런 길쭉한 타원형으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이제 지금 입구로 사용되는 게 이 계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 성으로의 입구,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엄청난 그 이게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 보고 계신 스케치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지금 북쪽 그 내부 공간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아까 그 평면 보시면 아까 붉은색 부분이 먼저 붉은색 부분은 만들어진 부분이고 아까 옅은 부분 1층까지 지어졌다고 네. 그 부분에서 잠시만요. 아이고. 5페이지. 네. 제가 화살표를 잘못 눌렀어요. 네. 근데 이거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이 시대는 근데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모르겠는데 순서를 보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층을 완성하고 2층 완성하고 이렇게 점점 쌓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왜 이런 타일, 그러니까 이 오른쪽 타일이 왜 먼저 다 완성되고? 오른쪽 타일은 기존에 네. 있던 건물입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이고요. 네, 기존에 있던 건물을 동쪽 날개로서 사용하는 새로운 건물을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는 높은 이 부분이 네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 부분이고, 네네네. 그거를 이 지금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의 이제 그 나무 모델이라고 하는데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만들어지기까지 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차이가 명확한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체적인 복원 작업에서 이 필리포 유바라스라는 그 건축가의 이런 구상 작업이 전체적인 이 복원의 그 뼈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유는 이런 역사적인 고증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서쪽에 다시 똑같은 대칭형의 건물을 만든다고 하면 롱가 자체는 전부 다 다시 이제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설계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룽가가 살아남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그 중앙 건물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딱 룽가 만나기 전까지밖에 세워지지가 않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이 지금 룽가라는 건물이 거의 원형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데 그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이 마니카룽가라는 건물이 왜 이
지금 기존 성 바로 옆에 지어졌는데 거의 그 축으로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형적인 것 때문에 저렇게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게 저도 이제 그래서 처음에 봤던 게 지금 산 능선하고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그 당시에 뭐 약간 이 터를 좀 더 높여서 이렇게 지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은 공사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네. 그냥 있는 부지와 능선의 경사도를 맞춰서 이제 짓다 보니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네, 되게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어쨌든 처음에 저 긴 건물이 지었을 때는 네. 기존에 있는 건물이랑 연결시킬 생각을 아예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독립적인 어떤 매스로 지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건물이 생긴 게 약 1600년대? 1700년대거든요. 이 마니카룽가가 처음 지어진 거는 1644년에서 70년 사이인데 그 말인즉슨 약 500년에서 600년의 그 갭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건물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기존의 건축물하고 뭔가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 기존의 마니카룽가를 뭘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네, 기존의 마니카룽가도 그 예술 작품의 전시실. 수집 장소로 사용됐다고. 음, 그러니까 나물릉이긴 한데 아마 전시도 이제 같이 했겠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계획한 거라고요? 전시 목적으로? 네, 원래 목적 자체가 음. 그 전시 공간, 아니 그 예술 작품 수집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용되는 되기로도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구글 어스로 그 뭐냐 3D 좀 봤는데 네, 그 마니카룽가 그쪽 아래쪽에 축대 기단 같은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이 부분이 좀 훨씬 더 건물보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재질 같은 느낌이. 이 앞에 부분 말씀하시는 그쵸. 그 부분이 이 건물이 지금 오른쪽에 아래 지붕이 좀 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축대가 이제 쭉 있는 게 자세히 보면 있는데 이 건물보다 확실히 더 오래된 연식으로 좀 보이는데 건물이랑 확실히 그런 평행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물이 그걸 따라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또 되게 아까 지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니카룽가를 쭉 따라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뭐 큰 성 같은 게 또 하나 있어서 네, 이거 점선의 네. 끝 아래 부분에 왼쪽 아래 네, 저도 이게 아마 지금은 무슨 대학교인 것 교육기관으로 같아요. 네, 네. 사용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컨텍스트를 다 비교해 봐도 성 옆에 지었는데 왜 저렇게 삐뚤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축대, 네, 축대, 근데 저도 그러니까, 세진이 형이 말한 그 기단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그 아까 전에 도면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볼 수 있어요, 그 PPT를. 이건가요? 아니요, 그 노란색. 예. 여기도 이렇게 롱고 밑에 음, 이렇게 따로 도면상으로 어떤 긴 메스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잘- 의미가 있나 싶어서. 잘 보면 성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희미하게 아까 뒤에 페이지에서 봤는데 네, 그 나름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 아까 구글어스 사진 보면 아, 구글 어스 사진. 아까 말고 그 전 페이지.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쭉 해서 마니카룽가까지 해서 그 하우스까지 이어지는 게.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뭐 북쪽을 딱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전체적으로 이 능선의 그 컨텍스트를
이어받은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이 상당히 엄청 곧게 토리노까지 쭉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길과 지금 이 보여지는 사진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되게 상징적인, 그래서 이 리볼리라는 이 도시의 특성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알 수 있는, 토리노가 훨씬 큰 도시긴 한데, 예, 중간에 뭐 작은 도시가 한 두세 개 더 있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 도시로서 이 리볼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쪽에 그 도시 간의 컨텍스트를 비교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구글 어스로 보시면 아마 그 가운데 되게 진짜 뻥 뚫린 직선 도로가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네. 제가 아마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몇 개 빼먹고 하긴 했는데, 네.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 질문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있는 도시의 강은 어떻게 놓여져 있어요? 강이요? 네. 강이라 하시면 거기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이 전체적인 이 축이 아마도 좀 더 멀리 보면은 그 이탈리아의 포라는 강을 따라서 이 성들이 놓여져 있는 전체적인 큰 도시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도시 계획 중 하나에 이 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구글 맵을 사보이 궁중저택 중 하나가 이 지금 오늘 발표하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 저택들이 다 포 강을 따라서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축선이 놓여 있는 것도 그 강을 따라서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강을 보진 못했고, 지금 구글어스 봐도 주변에 강이 안 보이긴. 한참 위쪽에 강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저 위쪽에 예, 있구나. 도라 리파리아?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기 가운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도로. 도로가 일단 매우 상징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채팅창에다가 그 말씀하신 도로에서 저희 그 오늘 하우스를 찍은 도로 뷰가 나오는데 진짜요? 확실히 도로에서 보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역시 현대 문명의 구글이 참 큰 일을 하네. 네. 세상 좋아졌네. 우와.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제가 사진이 너무 많아서 하나 이제 뺀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이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노란색으로 그 협약 처리가 그러니까 마감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또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되게 그 부분도 복원을 한 부분인가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남아있던 건데 좌우 색깔이 틀린 거예요? 네, 그 기존에 남아있는 상태를 거의 그냥 보존만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부분, 이제 내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아까 그 창으로 보였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아, 음, 여기. 지금 여기 창 보이시죠? 이 창이 여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말하자면 뚫려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작업으로 이제 예, 이렇게 지금 확장이 되려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 중앙의 이 도면, 이 중앙의 메인 그 홀이 될 수 있었던 이 중앙 도면을 그 바닥 석재로서 표현을 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위는 이렇게 다 동판으로 덮여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입구, 옆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고, 네, 그래픽 카드가 엄청 열일하네요. 아, 제 팬 소리가. 컴퓨터가, 아, 그래요? 팬 소리가 네. 들려요? 죄송. 제가 뭘 아니, 찾아봤는데, 네. 이게 지금 이 건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포강을 따라서 전체적인 대규모 거점 도시계획 중 하나인 성이라고 나오고, 이 성에 닿는 세 개의 직선도로가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래서 그 도로망이 길게 뻗은 그 도로망이 다른 거점 도시로 이동하는 도로라고 나와 있어서, 네. 이게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려면은 이 건물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는 내용이 있어서 좀 재밌어가지고 적고 있었어요. 아,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토리노가 이제 메인 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네. 토리노가 이제 사보이가의 메인 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란추로스라고 해서 몇 개를 이제 정비를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마 그 중 하나가 토리노 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령부라는 이름으로 건물들을 그렇게 지었다고. 길을 잃었어.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와, 저는 또 포강이, 여기서 네, 포강이 동서로 오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봤던 거에서. 호강이 어디 있죠? 아, 이건가? 강이 두 개잖아. 남북이랑 동서랑. 그런가? 이게 아예 이탈리아 북부를 다 가로지르는 강이 있더라고요. 이게 포강이네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포강. 네, 강이, 이거 강 같아요. 도라 리파리아. 근데 뭔가 지금 도시 컨텍스트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네요. 네. 네. 아까 스미나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반적인 그 거점 도시랑 네네. 사령부 건설에 의해서 좀 큰 네네. 도시 이상의 스케일로 말할 때 이제 강이랑 연결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도시 스케일로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묶여져 있는 다른 성이 총 1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성 포함해서 총 10개 성이 이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고. 네. 여기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게 주변이 이렇게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 능선 하나가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러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한. 아, 그리고 이 사이트가 상당히 유용했는데, 이 카스텔로 디 리볼리 ORG 이 사이트에 가면 이제 지금 전시 중인 작품들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 전시 작품을 통해서 그 뒤에 배경이 되는 이 건물의 내부 환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여기 그 옆에 있는 룽가인가? 아까 긴 건물 있잖아요. 네네. 진짜 그거는 특이한 타이폴로지인 것 같아요. 유럽 건축에서 사실 독일에서는 그런 거를 그 뭐라 그러냐 슈탈? 그러니까 그 마구간 양식? 그래서 이런 창고나 공장 형식의 혹은 옛날에 마구간으로 쓰였던 그런 타이폴로지로 쓰여있는 그런 길쭉한 건물이 그런 건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 특이한 건물인 것 같아요. 재밌고. 맞습니다. 뭔가 전시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 뭐 그런 방향, 빛이 들어오는 방향 같은 게 좀 더 고려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정남향으로 지어진 느낌? 약간 좀 더 남향에 가깝게? 아, 그럼. 네. 그럼 뭐 남향에다가는 전시실 하고 북향에다가는 수장을 하고 그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네. 나중에 여기 이런데 답사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리볼리 도시 자체가 너무 예뻐서 이 토리노하고 이 연결된 이 전체적인 느낌이 좋네요, 진짜. 갑자기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미술관 건축 같은 데에서 전시실이 남향인 게 더 좋은 건가요? 미술품은 원래 햇빛의 영향을 되게 많이 타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알트 피나코텍도 보면 동서향이 그러니까 방향으로 길었고 남쪽에는 아예 복도를 뒀었고 네. 중간 부분이랑 북쪽에다가 네. 그 전시실을 뒀어요. 그래서 네. 북쪽에 창을 내도 북향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보통 남향에다가 창을 둬갖고 그쪽에다가 전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미술품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광을 들어오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래서 북쪽, 그러니까 동서향으로 많이 짓기는 하는데 얘가 남향으로 지어져 있는 게 좀 특이해 갖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유추할 수 있는 컨텍스트가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제가 네, 그게 그래서 계속 의문이긴 해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티폴로기로 지어진 것이고 어떤 문맥에서 된 건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장치도 있고
그거는 현대에 들어와서 추가가 된 거죠? 네, 이 슈타일인가? 슈타일,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슈타일 장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지금 이게 약간, 건물 모든 면이 다 마감이 다 떨어진 상태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여기뿐 아니라 본관, 하우스도 그 아까 노란색 한 부분 빼고는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 마감 네, 저기가. 네, 벽돌이 지금 다 보이고 있으니까. 네네. 이거 보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아까 노란색 부분은 진짜 그냥 그 영역만 샘플로 그냥 과거의 모습을 그냥 복원했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딱 그 한 좁은 부분 한 창문 2배 정도만 이제 딱 복원을 해놨는데 원래는 마감이 이제 회반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파사드가 전부 다 이제 떨어지고 원래 기존에 남아 있었던 이제 벽돌이 보인다 뭐 이런 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당시 기준으로는 벽돌 마감인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세진이 말한 게 그 아까 노란 인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면에. 이 남쪽 인면인가 그럴걸? 이쪽인가? 남쪽이 아무튼 남쪽입니다. 되게 색깔도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저기에 말씀하신 여기요. 저게. 근데 확실히 저 세진이 형 말한 것처럼 저 패턴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면 저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 바닥 패턴이 좀 더 그러니까 존재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일종의 완성된 부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한 자연스러워지네. 4층짜리 바로크의 그 정면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너무 이게 노란색이 딱 튀니까 여기 장식도 여긴 다 쇠어치어링도 다 남아있고 네. 필라스터 남아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정면인 줄 알았는데 알고 그쪽이 보니까 정면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정면이 아니라 중심 중심 바로 옆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신 아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위에 안 올라오고 여기 네. 지금까지만 초막까지만. 네. 여기 맞네요. 여기 지금 작은 입구도 딱 거기 보이는 이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베니스를 그 피렌체를 여행할 때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제 그 파사드를 결정을 못하고 미완성된 상태로 남겨놓은 건물들이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니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게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 파사드의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쭉 있다가 결정되지 않고 이렇게 벽돌 파사드처럼 그러니까 뒤에 전체적으로 뭐 특히 교회가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뒤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앞에만 되게 벽돌로 투박하게 처리된 데가 몇 개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당시 그 이탈리아 지인분한테 듣기로는 이게 그 양식을 결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셨어가지고 그게 약간 이탈리아에서는 어설프게 복원이나 그런 걸 마감을 하느니 그냥 남겨놔라 약간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어설프게 뭔가 양식을 써서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시 되는 사회였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로마에서 시티 투어 할 때도 거의 가이드분이 그랬는데 그런 양식을 확실히 그러니까 복원하는 면에 있어서 특히 인면은 사람들이 특히 로마 쪽은 아예 더 하기를 싫어해가지고 벽돌로만 남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흔히 외국인들이나 외부인들이 로마 옛날에 그런 건축들은 벽돌로 된 이런 이미지구나 싶은데 첫 번째로는 그게 다 좀 더 중요한 건물들은 벽돌 앞에 대리석으로 마감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 대리석들은 다 중세시대 때 교회 지을 때 다 떼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재활용돼서 다 지금 성당에 다 재활용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다시 또 마감하려니 그건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여기 좀 논란거리도 있고 이런 네. 폐허 같은 모습을 좀 더 좋아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하신 말이 정말 멋진 말인 게 이 복원이 훨씬 더 아웃랜디시한데 그 이유는 저도 약간 복원에 대한 이 레노베이션이 굉장히 더 비싼 거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왜 비싼 걸 계속하지? 근데 그게 바로 그 단순히 건축물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그런 전시적인 효과도 있다는 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저자가 그런 의문을 던진 것 같아요. 페어로서 남겨놓는 게 그러면은 그 일종의 미학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게, 그러니까 단순히 페어로만 남겨놓는 게 당연히 그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게 어느 정도 보존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고, 네. 그런, 그 두 개가 이제 되게 미묘한 접점이 있다. 그러니까 페어로서 남겨놓는 것과 필수적인 복원만 하는 것, 그리고 뭐, 예, 그게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결정 지을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멀한 보존을 한 뒤에 이제 현대적인 요소가 일부 개입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가역적인 것. 이게 그 떼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약간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자, 그러니까 떼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가보고 싶을 만큼 재밌었어요. 저희 여기 갔다가 그 근처에 제노아도 있잖아요, 제노아. 거기가 진짜 해산물도 싸고 맛있고 거기에 그 뭐지? 유럽에서 제일 큰 수족관이 거기 있어요, 제노아에. 꼭 가고 싶었는데. 한동안 이탈리아 쪽은 발도 못 붙일 것 같은데. 와, 이거를 한번 보고 싶은데. 지대가 상당히 높네. 뻥 뚫린 이 도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딱 위치가 너무 좋아서 아까 로드뷰를 보니까 딱 그것만 이게 저는 높이차가 별로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러게. 이 근처에 바로 이 튜린 동쪽에 바로 베르가모라는 도시도 있잖아요. 거기도 그 밀라노 옆에 있는 건데 꼬르비제가 가장 유럽에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 도시인데 그 도시도 보면은 얘보다 좀 더 극적으로 이런 성 같은 게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메인 도로를 쭉 타고 올 때 성 계속 보면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저희 아는 선배는 아테네 그 아크로폴리스 이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뱃사람들이 뱃길로 들어올 때 그 뭐냐 아크로폴리스의 그 신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정표처럼 볼 수 있게 들어오는데 그 선배는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안 보고 바로 뱃길에서 보려고 터키에서 배 타고 이렇게 쭉 가서 들어간 선배도 있었고.